예,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신지호 박사님하고 문을 열 텐데요. 정면 인터뷰 시간입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됐습니다. 예상하셨죠? 네, 뭐 사법적으로 보면 한 번은 거치고 지나가야 될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법적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 1월 18일 첫 번째 구속될 때랑 오늘 새벽 2시에 재구속될 때 정치적 풍경이 상당히 달랐다.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때는 서부지법에 3만 명 정도가 운집했다.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. 그리고 그 새벽 3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흥분해 갖고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력 난동을 벌였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형을 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때의 단순한 학습 효과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오늘 새벽 그 2시에 구속영장 재발부됐을 때의 풍경은 굉장히 좀 쓸쓸하다 못해 허전한 정도의 수준. 한 150명 정도 뭐 이런 분들이 별다른 뭐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뭐 첫 번째 구속, 두 번째 구속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의 정치적 그 영향력은 이제 급속히 쇠퇴를 했고 거의 이제 소멸 단계로 지금 진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저는 사실 딴 거 모르겠는데 어제 그 윤 전 대통령 얼굴 표정을 보니까 들어갈 때 그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도 좀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마지막 미들맨이라고 거론되던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런 분들이 특검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들하고 또 이제 이 사이가 좀 틀어진 거고요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 비빌 언덕 자체가 거의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연락을 많이 끊는다. 변호인 구하기도 힘들다. 뭐 그런 고충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송구스럽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전혀 아니고요. 저는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뭐 벌써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미 우리 당을 떠난 자연인인데 남남이 됐는데 뭘 더 절연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느냐. 저는 그런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정말이지 노답이다. 앞이 컴컴해져요. 뭐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. 뭐가 없는 거예요. 단순히 뭐 당적 정리하면은 윤석열과의 절연이 되는 건가요?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의힘에 남겨놓은 그 흔적들, 부정적 유산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 반성문 썼어요? 하나도 안 썼죠. 그다음에 반탄운동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.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.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, 김건희가 국민의힘에 남겨놓은 부정적 유산 아니에요. 그거를 이 혁신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. 근데 송원석이라는 사람의 문해력이 그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호적 정리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.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뭐 애쓰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요 지금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
일부 보도, 이건 일부 보도입니다.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계엄 당시 해결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당시에 108명의 의원이었는데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90명이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럼 90명이 다 수사선상에 오를 것인가?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. 저는 그것도 다 순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냐면은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90명 중에요. 8명은 그때 국회 진입에 성공했어요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.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있다, 본회의장 가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안 했어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. 지금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. 이런 사람들이 다 계엄해지 요구 결의안 표결할 때 국회 들어와 있었어요. 근데 무슨 연유인지 그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. 그건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국민의힘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네. 개요는 오늘 MBS 여론조사를 보면 뭐 지금 이제 더블 스코어 차이 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.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. 근데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처음으로 10%대로 떨어진 거예요. 19%가 된 거거든요. MBS 조사죠. MBS 조사. 네. 자, 이런 상황에서 뭐 본인들도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할 텐데 이게 무슨 지금 상황에서 좀 굉장히 힘들다는 분석이 많거든요.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어겐 2018년 그 지방선거의 악몽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현되는 거 아니냐. 근데 2018년의 악몽이라는 거는 TK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졌죠. 다 졌잖아요. 불건까지 다 넘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걸 넘어설 거라고 봐요. TK마저도 오늘 그 MBS 조사 보면요.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이 생긴 일에 앞에 일자가 붙은 건 처음이죠. 네, 처음이고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대구에서는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뛰고 있다. 뭐 이러면요. 네, 오늘 그 MBS 그 지역별 조사를 보면 TK여서 겨우 3% 정도 당 지지율에 앞섰더라고요. 거의 붙었어요. TK에서 줬자. 네, 거의 붙었어요. 그러면 뭐 인물 경쟁력 좀 있는 사람들이 뭐 대구시장 경북지사 나가겠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이라면 단순히 어겐 2018이 아니라 TK마저 싹쓸이. 예. 근데 제가 전 진짜 이게 궁금한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뭐 탄핵에 반대하고 뭐죠? 계몽령이라든지 네.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올지를 몰랐다라는 건지 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좀 그 기본적인 수준에서나마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인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들잖아요. 예, 뭐 전략까지 떠나서 예.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거의 상식 수준이죠. 상식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정치적인 후과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과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제3자가 옆에서 비켜나서 볼 때는 망하는 길만 골라서 가는 것 같아요. 그 수사 범위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특검이 대부분 11월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때까지 계속 국민의힘 의원 관련자 구 여권 관련자 계속 오르내리면 오를 수가 없죠. 지금 그렇죠. 올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요. 이게 이렇습니다. 지금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정을 할 것인가. 근데 어제 윤상현 의원 그저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거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. 그러면 모든 특검 수사를 다 그렇게 단정을 할 건가. 그럼 그거를 국민들은 심지어 당 지지자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나보수들이 봤을 때도 저게 좀 씨알머리가 맥히는 얘기인가.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은 역시 윤석열의 후예답다.
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모든 거를 다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하면요.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원론적으로는 진상 규명에는 협조하되 좀 과잉 수사다. 그래서 좀 정치 보복성 과잉 수사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 그 견제를 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말은 쉬운데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그렇죠. 들어가면 굉장히 맞아요. 어렵죠. 어렵죠. 네, 예. 맞아요. 예. 자,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혁신위,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첫째, 혁신을 출범시켰어요. 네. 근데 그 저기 조은희 지금 비대위원이죠. 네. 조은희 의원께서 우리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좀 잠깐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. 혁신이 지금 하면 안 된다. 그랬거든요. 근데 혁신이 지금 했어요. 전당대회가 8월인데. 네. 이걸 일단 왜 지금 이 혁신위를 출범시켰다고 보세요? 이게 요즘에 이른바 그 저희 당의 구주류 친윤계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. 각주를 반드시 달아야 돼요. 그 과거에는요. 네. 혁신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. 혁신은 고통을 수반한다. 혁신의 아버지인 슈음페터는 혁신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다. 이랬잖아요. 네. 그게 혁신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혁신도 해야 되는데 또 통합도 필요하다. 그래서 뭐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뭐 그런 단체도 있었죠. 그런 뭐 화두 네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이게 어찌 보면 상호 충돌하고 모순되는 두 개의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다. 그런 식의 표현들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요즘 그 송원석 원내대표 또 쌍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혁신 그분들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인적 혁신은 쇄신 청산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신임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똑같아요. 칼을 쥔 적은 없죠. 쥐지 않겠다는 거. 네, 그러니까 혁신인데 그 혁신은 우리 모두 함께 가자가 혁신이에요. 우리 모두 함께 가자.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혁신은 107명 똘똘 뭉쳐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우리 함께 가자. 이게 혁신이에요. 그러니까 반드시 각주가 필요해요. 그러네요. 네. 아니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윤희숙 여의도원관장 이게 혁신을 하려면 정치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참 그 연구 능력이나 이런 거는 뛰어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시나 해가지고 그걸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그랬죠. 전 뭐 윤희숙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하다가 이제 혁신위원장 겸임하게 됐는데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좀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또 강단도 있고 캐릭터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. 인물이죠. 제가 저 TV 토론사에 볼 때 한번 그분 나오신 거 TV 토론사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정책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. 네, 굉장히 뛰어나고. 근데 이게 정책하고 정치는 다르죠. 다른데 그리고 뭐 그때 부친의 농지법 위반 그때 의원직 사퇴하는 결기도 있고 그래서 참 높게 평가했는데 이번에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박차고 나가니까 SOS를 이제 송원석 지도부에서 SOS를 치니까 이 땜빵이에요, 땜빵. 본인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땜빵으로 간 거다. 가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미 그러니까 인적 청산 중에서 안철수가 최소한이라고 하는 쌍권 그 쌍권도 나중에 안철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3년 후 총선 불출마 정도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 출당도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그 남은 3년 임기는 보장해 준다. 그리고 당 밖으로 나가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쫓는 것도 아니다. 다만 3년 후 총선은 이제 5선씩이나 했으니까 좀 쉬어라.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.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조차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윤희숙은 그거는 아예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
맞아요. 근데 솔직히 혁신 실범시키는 건 좋아요. 근데 그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할 때도 이게 도대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들이 많았어요. 이게 정확히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.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혁신위를 만들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을 준대요. 혁신안을 만들 수 있는. 네,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? 안을 만드는 것과 실행하는 거는 좀 근데 다른데.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는 거죠. 혁신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안이든 만들어도 좋다. 결정은 근데 아니다. 예. 네. 그리고 그 전당대회 얘기 잠깐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여러분 나오신데 첫째 당대표 출마 권유를 친윤 측에서 출마 요구하고 있는 분이 장동혁 의원이라고 그래요. 뭐 당대표 출마 권유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할 역할을 했으면 해야 할 수 있으면 한다. 장동혁 의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오늘 아침 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출마 각이에요, 저건. 예, 출마 의사가 분명한 거예요. 출마 각이고. 근데 지금 친윤의 최대의 딜레마는 당대표감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또 그 김덕수 을지문덕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하고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. 어떻게든지 한동훈만은 막아야 되겠다. 근데 그 사이에서 완전히 쌍권과 김문수 또 친윤 핵심들과 한덕수파와 이제 김문수 쪽하고는 완전히 깊은 고립패인 거죠. 그러니까 상호 불신이 좀 심합니다.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저는 99.9% 나온다고 출마 각인데 예. 근데 이제 친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. 그리고 더군다나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지금은 그거를 이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인적 청산 이 자식들이 내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당의 후보가 됐는데 나를 새벽에 강제 교체하려고 그랬어? 당무감사하자. 그럼 쌍권 날라가요. 안철수가 못한 거를 김문수가 당대표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죠. 김용태 위원장도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했다가 이게 안 됐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돌직구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 잡수시면서 약간 더듬수 같은 거를 잘 두시는 것 같아요.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또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. 근데 제가 봐서는 그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 그 후보 교체, 강제 교체, 당무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, 응분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눈치 빠른 친윤들 쌍권은 그 불안한 거죠. 김문수가 당대표 되는 게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. 예.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을 그렇죠. 뭔가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궁해 보여요. 예.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시나요? 지금 최종 결정을 안 한 상태인데요. 그 이른바 뭐 한동훈 그룹 내에서의 의견 분포 제가 좀 파악한 의견 분포로 보면 뭐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이번에는 좀 안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. 뭐 이 조경태 의원은 이제 출마하시지만 어쨌든 뭐 좀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은 출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. 조경태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 그건 완전히 개인적 차원이고요. 한동훈 전 대표와 뭐 상의해서 내려진 결정은 아니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제 한 전 대표가 일단 당대표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이 일단 중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른바 친한계는 이번 전당대회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. 친한계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청년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여성 최고위원으로도 나가고 뭐 이럴 필요가 또 있겠죠. 근데 좀 이런 얘기 좀 신 박사님 앞에서 죄송한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쳐질 수 있다고 보세요? 이렇게라는 게 이번 전당대.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누구 친윤들이 아직도 누구 밀고 뭐 근데 수사는 계속 들어올 거고 뭐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국민의힘 이게 고쳤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?
지금 상태로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. 예, 비관적으로 봐요. 근데 그래서 이 친윤들이 한동훈을 보는 시각을 보면 친윤들의 다수는 좀 공환증이에요. 한동훈에 대한 공포심.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제 나는 집에 가야 된다. 내 룸은 없다. 나의 룸은 없다. 그러니까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. 어제 무슨 기사 보면 한동훈하고 김문수 못 나오도록 무슨 룰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뜨잖아요. 제가 그거 뭐 헛웃음이 나오던데. 예. 그러니까 친윤들의 다수는 뭐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잔머리를 좀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야. 근데 좀 머리가 도는 친윤 중에는요. 한동훈을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황금 방패로 활용을 해야 된다. 왜? 한동훈이 이재명보다도 더 앞장서 갖고 비상계엄 막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. 그러면 지금 뭐 대란 특검 수사 끝나면은 이 당을 위원정당 해산 심판 할 거다. 청구할 거다. 근데 이때 한동훈이 당 대표로 있어야지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겠느냐. 그런 점에서 한동훈만한 방패가 없다. 그건 말은 되죠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도는 친윤도 거기까지는 생각하더라고요. 그리고 플러스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정당 그거는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으면 막아낼 수는 있을 거야. 근데 플러스 그래도 지방선거는 어려울 거야. 그 지방선거에서 지면 한동훈 너 안 돼. 책임지고 물러나. 그러니까 위원정당 그거는 막아주고 지방선거 지면 패장으로서 아웃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황금 방패로 좋다. 뭐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일부 친윤도 있습니다. 근데 뭐 하여간 지금 조경태 의원은 결국은 이제 뭐 그 어떤 그 협의가 된 상태에서 나간 건 아니고 본인이 나간 거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나오시는 분이 안철수, 조경태, 제가 볼 때 장동혁, 네. 그 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도 나오는 거죠. 네. 예?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게 아주 그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복잡해 보이네요. 그렇죠. 지금 뭐 판세를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전당대회 날짜, 룰, 그다음 출마자 이게 확정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판세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.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물론 청문회에 열심히 참가하는 거는 참 뭐 야당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네. 청문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다. 뭐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. 국민의힘. 그럼 국민의힘 107명 의원 한 명 한 명이 최소한 주진우 정도의 그 전투력, 공격력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여러 가지 신경 쓰실 때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. 네. 일단 본인의 아니가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셨죠. 신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.